자, 스티브 잡스. 나는 근데 이 형님 얘기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냐면 내 딸이 2011년생이거든요. 2011년생 9월생이거든요. 우리 아란이가. 근데 내가 그때 2011년 9월에 한국에 있었고 우리 와이프가 미국에 있었단 말이야. 근데 와이프가 뉴욕 맨하탄에서 우리 아기를 낳는데 비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기 출산하는 날에 미국을 못 들어가게 된 거야. 그래서 비자 문제를 뒤늦게 해결한 다음에 내가 2011년 10월 5일 날 내가 들어갔어. 근데 내가 스티브 잡스 하면 생각나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면 2011년 10월 5일, 그러니까 10월 4일, 10월 5일 이렇게 됐겠죠. 왜냐면은 한국에서 5일이면 미국에 오면 또 5일일 거야. 비행기를 15시간, 16시간씩 타도. 동부까지는 보통 16시간이니까. 그런데 비행기에서 내려서 입국할 때 입국 심사를 하잖아요. 입국 심사를 할 때 내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뭐냐면 그 모니터를 쭉 해놓잖아요. 입국 심사할 때. 안내 같은 거 이렇게 화면에다가 동영상 띄워놓고 뭐 커스텀을 이렇게 하세요. 뭐 면세품은 이렇게 하세요. 입국할 때 서류는 이렇게 준비하시고 작성은 이렇게 하세요. 뭐 이런 것들을 안내하는 그런 모니터에다가 동영상 같은 걸 띄워놓잖아요. 입국 심사할 때 이게 칸막이 쭉쭉 있고 그래서 한 명씩 이제 오라 그러면 가서 비자 갖고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서 짐 찾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되게 인상 깊었던 건 그 화면 전부를 갖다가 스티브 잡스를 띄워놨어. 아직도 기억이 날 정도 1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입국 심사장의 모든 모니터에다가 스티브 잡스 1955 2011 이렇게 해놓고서 스티브 잡스를 쫙 띄워놨어. 내가 그걸 사진을 찍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10월 5일날 입국하신 분들은. 근데 사진을 찍어놨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진을 못 찍게 해, 그 입국 심사장에서. 이게 카메라 들고서 뭘 찍으려고 그러면 거기서 말리고 제재당하고 하기 때문에 사진을 찍지 못했는데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아마 그 날에 웬만한 공공기관들의 모니터에는 다 스티브 잡스를 추모하는 가장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그 검은색 티 입고서 찍은 사진. 그 유명한 사진에 1955년부터 2011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를 추모하는 그런 사진을 모든 모니터에다가 그걸 띄워놨었죠. 되게 인상 깊었었거든요. 왜냐하면 스티브 잡스는 공무원도 아니고 정치인도 아니에요. 그냥 기업인이거든. 그냥 기업인. 사이즈가 크고 유명한 제품을 만든 그냥 기업인이거든요. 기업인인데 공공기관 모니터에다가 그를 추모한다고 띄워놨어. 확실히 거기서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기업가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구나라는 걸 한번 느껴봤지. 내 개인적인 경험에서 느꼈던 스티브 잡스는 바로 미국 입국 심사장이었어요. 그때가 기억을 안 할 수가 없지. 내가 왜냐면 내 딸이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아란이 출산할 때 내가 가보지 못해서 비자 문제 때문에 뒤늦게 내가 그 다음 달인가 해서 들어간 게 10월 5일이었거든. 10월 5일. 근데 그때 그날에 스티브 잡스가 사망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에 2010년도 프레젠테이션 끝나고 계속 뭐 암투병 한다는 얘기는 계속 들었지만 그날 그렇게 갈 줄 몰랐지. 지금 한 14년이나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한테는 많은 영감을 주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 잡스 형님을 한번 다시 생각하면서 우리 그 형님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 형님은 뭐 혁신 그 자체였어요. 그죠? 혁신 그 자체였어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거,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 그걸 내놓은 형님이 잡스 형님이잖아. 일단 물론 거기 있는 팀이 있고 디자인하시는 뭐 디자인하는 조니 아이브도 있지만 그 혁신 제품의 시작을 스티브 잡스 머리에서 나왔거든. 근데 역시나 우리 잡스 형님도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은 우리가 항상 그렇잖아요. 사람이 뭐 태어날 때는 말을 할 줄 모르지만 마지막 순간에 가기 전에 마지막 말을 뭘 남기냐가 굉장히 우리 삶에 교훈이 되고 영감을 주고 우리 스스로를 성찰해보는 깊은 뭔가가 담겨있는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거든요. 스티브 잡스는 마지막에 침대에 누워있을 때 부자가 됐든 가난한 사람이 됐든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뭐랄까 좀 인생 무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갔어. Nothing. 의미 없다 하고 갔다고. 왜 그랬을까요? 거의 전 세계의 굉장한 비율의 사람들이 애플 제품을 쓰고 있고 자기가 만든 브랜드고 자기가 시작한 브랜드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의미가 없다고? 그 우리 같은 사람은 죽어야 되나? 잡스 형님은 캘리포니아 출생입니다. 55년생이에요. 55년생. 55년에 태어나서 2011년에 생을 마감했죠. 55년생인데 우리 어머니가 55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삶이 이렇게 다를까? 저희 어머니는 충북 괴산 출신이거든요. 괴산 하면은
그 시골의 상징이잖아. 지금도 그럴 거야 아마.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그 옛날에 응답하라 1994 같은 데에서도 시골 출신의 상징으로 괴산 출신 한 명이 등장하잖아요. 그럴 정도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물론 사랑하고 훌륭한 어머니지만 충북 괴산 출신의 저를 낳고 이렇게 사셨지만 잡스는 55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고 나중에 애플을 창업하죠. 왜냐하면 내가 태어나는 순간에 결정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래. 내가 어디서 태어나도 되게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봐. 안 굶는 게 나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지도 몰라. 56세의 나이로 떠나셨죠. 우리 잡스 형님은. 인생을 60년도 살지 못했어요. 사실은. 하지만 꽉 차게 56년을 사셨던 것 같아. 그 55년도에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나서. 근데 잡스 형님이 조금 스토리가 드라마틱해. 그러니까 영화로 만들어질 만해, 사실은. 재밌는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그 55년도에 태어나자마자, 왜냐면 부모님이 그 젊은 대학생들이었어. 근데 그때는 임신하면 그냥 다 낳는 분위기였잖아.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피임이 지금만큼 피임에 적극적이거나, 그 다음에 기술이나 약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발전이 안 됐을 때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피임이 개발되면서 여자들이 많이 자유를 얻은 거거든요, 사실. 어찌됐든 간에 그 55년도에 잡스를 낳은 부모들이 이제 대학생들이었고, 그러니까 20대 초반인 거죠. 그래서 키울 형편도 안 되고 상황적으로 어려웠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바로 입양을 보내요, 잡스를.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태어나자마자 입양을 가서 양부모 밑에서 자랍니다. 근데 그 양부모님들은 그냥 평범하신 분들이라고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어렸을 때부터 호기심이 그렇게 많았대. 라디오 만지고 차 부품 만지고 전자 부품 같은 걸 이렇게 자꾸 뜯고 붙이고 막 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스티브 잡스가 좀 많이 풀어준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조금 더 자유롭고 약간 방목형으로 스티브 잡스를 키운 것 같아, 양 부모님들이. 잠깐 한번 생각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를 낳아준 생물학적 부모가 있고 나를 길러준 양육 부모가 있죠. 보통 이 두 개는 같아요. 보통 두 개는 같죠. 생물학적으로 나를 낳아주신 분이 나를 양육까지 해서 성인을 만들어 주시죠. 보통 이게 같아. 하지만 요즘 한국 사회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가족이나 가정이나 부모 자식 간의 형태가 되게 다양화됐어요, 사실은. 이혼도 많이 하고 다시 합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자녀가 섞이기도 하고 우리 스텝시스터 스텝브라더처럼 엄마 쪽의 형제 아빠 쪽의 자매 이런 식으로 섞이기도 하고 조금 복잡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런 게 있죠. 부모라고 해서 낳기만 했다고 해서 부모는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나의 밥을 제일 많이 해준 사람이 양육부모예요. 보통은 생물학적으로 날 낳아주신 분하고 양육부모가 같지만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날 낳아준 부모와 나를 길러준 부모가 만약에 같지 않을 경우에 뭐가 더 중요할까? 양육 부모가 더 중요하지. 나를 키워준 부모가 더 중요하지. 내가 성인이 될 때까지 보통 적으면 18세, 많으면 23세까지 돼요. 우리가 성인이 될 때. 왜냐면 이제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해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만으로 한 23세? 그래서 미국에서도 세금 신고할 때 자기의 양육 부양가족의 자녀를 23세까지 봐주거든요. 학생일 경우에는. 그래서 많으면 만 23세까지 나의 먹거리를 책임져 준 사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양육한 사람이죠. 부모가 없는 경우도 있어. 일찍 돌아가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모가 대신 나를 챙겨주는 경우도 있고 고모부가 나를 챙겨주는 경우도 있고 나보다 10살 많은 형님이나 누나가 날 챙겨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육 부모라는 개념은 뭐냐면 내가 성인일 때까지 가장 많은 비율로 나에게 밥을 준 사람이 양육 부모야. 이것도 하나 짚고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해야 되는 사람은 양육 부모예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꼭 남겨야 된다면 양육 부모에게 남겨야 되는 거고. 근데 보통은 같은데 다를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생물학적 부모와 양육 부모가 다를 경우를 얘기하는 거죠. 같으면 제일 행복한 거고 그건 땡큐고 그래도 낳아준 부모를 찾아가는 게 효라고 하지 않았나요? 효라는 건 생물학적인 겁니다. 그걸 교육해서 효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 나의 유전적인 호기심이에요. 도대체 어떤 DNA가 나를 만들었는가라는 호기심이기 때문에 다를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이게 중요한 타이밍에 1976년이 이제 중요한 타이밍이죠. 그때 21살이었어 잡스가. 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가난한 삶을 살기 때문에 지금 얼바인 캘리포니아에서 싼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보통은 미국의 주거 환경이라는 게 2층 정도 되는 이런 삭간 모양의 지붕으로 2층으로 올려서 거라지가 있고 1층에 거실과 주방이 있고 이제 침실은 위로 올리고 이런 형태가 일반적인
미국의 주거 형태인데 그래서 거라지에서 창업들을 많이 하는 거야 미국에서.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로 이 형님도 21살 때 차고에서 자기 차고에서 이렇게 책상 몇 개 갖다 놓고 거기서 애플을 창업을 하는 거예요. 스티브 워즈니악하고. 그러니까 스티브 두 명이 다 이름이 똑같아. 둘 다 스티브야. 물론 이제 지금은 한 분은 돌아가셨고 한 분은 이제 경영을 안 하니까. 스티브 잡스에 대한 평가들이 되게 많고 그다음에 재미있는 일화들도 많고 그다음에 IT 쪽에서 디자인 쪽에서 인문학 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평가들을 하지만 이거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창업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단은 아이템을 내가 뭘 가지고 있든 간에 나에게 투자를 하게 만드는 걸 잘해. 투자받는 능력이거든요. 어차피. 비즈니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시작부터 끝까지 설득인데 처음에는 내가 보여줄 게 없기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잘했던 건 보통 창업을 해서 시작해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 비전을 투자금으로 팔아오는 걸 잘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진짜로. 애플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박이 났죠. 그때 퍼스널 컴퓨터라는 거. 그게 원래 컴퓨터 개인용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개인용으로 만들어가지고 그 애플 컴퓨터 팔아가지고 17만 불, 18만 불 이렇게 매출이 들어왔다잖아요. 20만 불.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돈으로 거의 17만, 18만 이런 매출 쳤다면 그거 굉장히 많이 친 거거든요. 그 다음 연도에 270만 불, 10배 성장시킨 거. 10배가 뭐야? 10배 이상 성장시킨 거. 그 다음 연도가 78년도에 780만 이렇게 찍었대잖아. 그 7878이잖아. 물론 이제 80년도는 미국 경기가 어마어마하게 좋을 때거든요. 1980년대가 미국 경기가 얼마나 좋았냐면 80년대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는 뉴욕 맨하탄 길거리에 신던 양말도 꺼내놓으면 팔렸다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물론 농담이지만 그 정도로 미국 경기가 좋았거든. 그래서 아직도 그 1980년대에 비즈니스 시작해가지고 그 흐름에 그 호경기에 대박 쳐가지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그때의 그 환상이 있어요. 미국으로 이민 오신 분들 중에서. 그때 분위기가 다시 연출되진 않죠. 그래서 그때의 마치 일본 버블 때랑 미국의 1980년도 호황기 때 비즈니스들 중에서 지금까지 온 비즈니스들은 진짜 찐인 거고 그때 했는데 지금은 별 볼 일 없다 그러면은 그냥 전체적인 분위기 상승 효과에서 그냥 흐름 탄 거야.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 지금 현재 애플 시총이 한국 원화 기준으로 해서 3조 6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순위는 이게 조금 순위가 조금 변동됐겠지만 내가 마지막으로 찾아본 순위는 1위가 엔비디아고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고 3위가 애플이잖아 지금. 원래는 1등이었는데 요즘 좀 떨어지긴 했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회사를 만든 형이거든. 그 형님도 참 회사 운영하는 것도 참 파란만장했어요, 그죠? 21살에 창업해가지고 10년 잘 가다가 30살쯤에 쫓겨나잖아.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나잖아. 근데 쫓겨났을 때 말은 많은데 뭐 영화에서는 잡스라는 영화에서는 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하는데 그때 쫓겨나고 나서도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가 나를 자유롭게 한다. 참. 그러니까 약간 좀 영혼이 좀 자유로운 형님이야, 그 형님도. 뭐 잡스의 스토리들을 워낙 아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플에서 자기가 만든 회사 자기가 쫓겨난 다음에 넥스트하고 픽사를 만든 형이 또 잡스 형 아니야. 그 픽사에서 토이스토리 만든 거 아니야. 토이스토리 지금 3탄 4탄까지 나왔나요? 뭐 그럴 거야 아마. 픽사에서 토이스토리 만든 형이 잡스 형이야. 97년도에 애플로 다시 복귀를 해. 왜냐면 애플이 쭉쭉 떨어지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왕창 뜨는데 애플은 쭉쭉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때부터 잡스의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꺼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아이맥 나오지, 아이팟 나오지, 아이폰 나오지. 아직도 우리가 그 잡스 프레젠테이션 하면은 청바지에 검은색 티셔츠 입고 나와가지고 그 노란 봉투에서 맥북 에어 꺼내고 그 다음에 아이폰 소개하고 아이맥 소개하고 맥북 에어 소개하고 그럴 때 그 카리스마 있고 유머와 재치 넘치는 그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많이들 보셨을 거야 아마. 가끔씩 그리울 때도 있어요. 그쵸? 팀쿡 좀 약하잖아 느낌이. 약간 잡스 형은 유명한 졸업한 동아리 선배 같고 팀쿡은 교회 오빠 같잖아 저 필이. 잡스 형은 대단하죠. 단순히 뭐 제품을 내놓은 게 아니라 우리가 음악을 듣는 방식 그 다음에 이 스마트 기기를 대하는 방식 삶을 바꿔놓은 거니까. 굉장한 형님이죠. 시작이 그 형 머릿속에서 나왔으니까. 근데 참 또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가 길면 하나가 짧다고. 이 형님이 피지컬이 별로 안 좋아. 건강 앞에서는 자유롭지를 못했습니다. 2003년에 췌장암을 판정을 받아요. 이게 췌장암이 주변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우리 주변에도 한두 명씩 있을 수가 있는데
저도 큰데 큰 형님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게 췌장암이 어려운 게 일단은 증상을 알게 되면 이미 거의 말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췌장암을 초기에 발견하기 힘들어서 그렇게 병을 키우다가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안타까운데 결국 이제 스티브 잡스도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2003년에 췌장암 판정을 받고서 이제 8년 동안 암투병 하다 간 건데 병상에만 누워있다 간 건 아니죠. 그 사이에 2010년까지도 프레젠테이션 했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 프레젠테이션이 아마 아이클라우드로 소개하고 2011년에 팀 쿡한테 경영권을 넘기고 중간에 이제 그 간 이식 수술도 한번 받고 그래갖고 살 쭉 빠진 상태에서 결국 2011년 10월 5일 날 췌장암으로 생을 마감했죠. 그러니까 잡스 형님도 똑같은 얘기해.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 돈이 많든 적든 생을 마감하기 전에 보니까 에휴 아무 의미 없더라. 뭐 그런 인생 무상을 좀 얘기하면서 결국 중요한 건 사랑하는 가족과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시간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항상 전 정말로 사람이 태어나서 삶의 목적이라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왜 사냐는 다 똑같아요. 인간은 다 왜 사냐면 내가 사랑하는 가족, 친구와 최대한 죽을 때까지 맛있는 걸 같이 먹는 게 삶의 목적이에요. 다른 거 없다니까 진짜. 틀린 말이 아니야 그게. 그걸 잘하기 위해서 나머지는 다 삶의 수단이야. 그냥 수단. 툴이야 툴. 그 중에 하나가 직업 이런 것들이라고. 삶의 목적을 잘 하려다 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뭔가를 하다 보니까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의사도 되고 하는 거라고. 내가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다 보니까 이루게 되는 하나의 목표와 기대 효과와 과정과 도구와 수단 이런 것들이지 삶의 목적은 그냥 진짜 다른 게 아니라니까.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죽을 때까지 최대한 맛있는 걸 같이 먹는 거? 그게 삶의 목적이에요. 다른 게 아니니까 진짜. 그러니까 잡스 형님도 가기 전에 그 얘기 하잖아. 대부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소개한 인물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시작부터 끝까지 마감을 한 형님들의 우리가 스토리를 한번 훑어보는 거잖아. 근데 그 형님들의 그 삶을 이렇게 컨닝해보면 일관되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진짜로. 물론 그 메시지 외에 우리가 삶을 조금 더 재미나고 조금 더 팬시하게 살 수 있는 요령 같은 것들도 우리가 배울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메시지는 동일한 것 같아. 삶의 목적이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 형님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기 전에는 사랑하는 사람이 전부다 뭐 이러고 갔어요. 그 형님도 이제 결국은 이제 91년도에 불교식 결혼했잖아. 그 형은 또 91년도인가 뭐 일본 스님인가가 주례봤을 거야 아마. 자식도 한 4명 있고 그러는데 나중에 이제 그 로렌 잡스죠. 그 와이프는 지금 이제 잡스의 주식을 상속을 받았죠. 비즈니스도 하시고 뭐 사회운동도 하고 뭐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스티브 잡스 주식이면 뭐 어마어마하지 않겠어. 그래서 잡스 형님 인생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 형님의 이제 그 기업한 스토리들이 쭉 있잖아요. 30살에 쫓겨났는데 30, 40쯤 돼가지고 여러분들도 뭔가 비즈니스라든가 내가 큰맘 먹고 벌인 일들이 생각보다 잘 안 풀렸다고 하더라도 그게 밑거름이 돼서 더 크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한 인생 경험에서 주저앉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끈을 딱 잡고 있으면 언제가 올라갑니다. 그럼. 그러니까 잡스 형님도 그랬듯이요. 그리고 잡스 형님이 그 제품을 내놓을 때마다 이건 아마 일론 머스크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본질에 충실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불필요하고 지엽적인 거에 너무 매달리지 말라는 거지. 본질에 충실하라는 거지. 이 제품이 왜 필요한가? 이 제품 우리가 왜 써야 하는가? 뭐 그런 거에 굉장히 본질에 굉장히 충실한 기업가라고 해요. 아직도 기억이 남는 게 여러분들 아이팟 같은 거 처음 나왔을 때 생각해봐. 분명히 우리가 이 온, 오프 버튼 있어야 되잖아. 올리면 스위치를 올리고 스위치를 내리고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냥 길게 누르면 켜지고 길게 누르면 꺼지는 거였어. 그러니까 그 자체가 센세이션 했던 것 같아. 처음에 우리가 그 제품 나왔을 때도. 그런 것들에 대한 통찰이 있다라는 것들은 그런 생각을 흉내라도 한번 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 그게 꼭 어떤 대기업에서 제품 만드는 거에만 적용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작은 일이나 내가 직장에서 작은 프로젝트나 자영업이나 스몰 비즈니스나 다 어디서든 적용될 수 있는 사고의 방식인 것 같아. 그런 것도 하나 아닐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역시 또 마지막은 결국은 이제 끝에 남는 건 이제 가족들하고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 뭐 이런 거야. 사람이야, 사람. 오늘도 잡스 형님 얘기를 했지만 이제 뭐 그 형님은 우리 곁에 없습니다. 다신 그 형님의 카리스마 넘치고 유머가 넘치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볼 수는 없어. 애플의 신제품과 내가 산 주식 때문에 봐야 하는
교회 오빠 팀 쿡을 볼 뿐이야. 그가 생각했던 사고의 방식, 한 번쯤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한번 흉내 내보는 것도 삶의 통찰을 얻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 유명하지만 우리가 지나칠 수 없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